반갑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직 9급 설 전에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서 다음 주에는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개씩 나가야 됩니다. 설 연휴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1번 보시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행정행위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하자는 당연히 뒤에 있는 후행처분의 승계가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건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이 각각의 처분은 각각의 소송으로 다툰다, 이겁니다. 각각의 처분은 각각의 소송으로 다툰다. 물론 이 부분은 제소기간과 같은 불복기간의 존재 때문에 이런 원칙이 생기는 거고, 하자의 승계, 흠의 승계에 대한 문제인데,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네, 맞는 말이죠. 취소 사유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오전 수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지금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진다라는 뜻은 바로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는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순서만 앞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그럼 후행처분의 요건 흠결로 무조건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무효사유일 때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통적 하자 승계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 전통적 하자 승계론. 하자 승계론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한다. 여기에 있는 행정대집행에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자 승계가 되고, 여기엔 독촉과 체납 처분 절차로서의 앞부분에 압류 공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서로 간에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의 행정효과, 하나의 행정목적으로 했을 때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그게 바로 전통적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요거 4개가 지금 기본 전제가 되는데, 이게 1번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선행행위가 처분이고 후행위가 처분이고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그 하자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 후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행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는 것이고,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선행처분을 그냥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고, 후행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처분, 직접적 권리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후행처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소송 제기해서 제거해버리면 권리구제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4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했을 때 하자 승계 논의의 실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저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저런 걸 우리가 계속적 권리침해라고 합니다. 계속적 권리침해. 현재 우리 행정법의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저 4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자 승계라는 법리 조작을 인정을 해서 사각지대,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을 한다면 하자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3번째 보시게 되면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불가증력이 발생 안 돼 있으면 선행처분에 그냥 바로 취소쟁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자 승계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 사유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은 의무행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독촉압류 공매 청사는 의무행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의무 부과를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얘하고 사이에서는 하자승계가 안 된다가 전통적 하자승계론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는 안 된다. 이 결론이 되는 거고요. 체납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체납 처분은 여기서의 압류하고 공매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속력이란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적 구속력. 행정행위가 어떤 구속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 실체법적 구속력,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구속력, 내용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그게 바로 내용적 구속력이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력 얘기하다가 좀 생뚱맞게 일로 밀고 들어왔는데 점프가 좀 심하긴 한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 이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생을 해서 상대방 당사자를 구속한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법령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그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행정청이 표시한 대로 의혹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그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서로 반대로 되어 있고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이 된다. 권력적 단독행위, 법적행위, 공법행위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행위의 개념증표입니다.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공정력은 존속력이나 형식적 존속력, 지실적 존속력, 그리고 강제력, 집행력, 제재력과 같은 공정력은 존속력, 강제력과 함께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입니다.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효력들은 저 효력은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행정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할 수는 있다. 존속력 얘기가 나온 거고 행정행위의 존속력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고 했고요. 확정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존속력에는 형식적 존속력하고 실질적 존속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형식적 존속력이 바로 불가증력이 되는 거죠. 불가증력. 불복기간을 도과했을 때 실질적 존속력이 이제 불가변력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 존속력이 기판력이 아니다. 순수한 행정처분이나 재결처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달리 이미 판단은 끝났다. 기판력이라는 효력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 역시도 취소나 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힘이죠.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힘이고 이 취소에는 위성소 적발장 위법해서 하는 취소로서의 직권 취소와 함께 플러스 적발장 후발적 사유에 따라서 행하는 철회 처분 역시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변력의 철회도 같이 묶이게 될 테고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전소로서 취소이 있고 거기서 취소 판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소가 나왔으니까 기판력과 선결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효력과 선결 문제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취송이 있었고 뒤쪽에서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전소하고 후소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뒤에 후소에 미치는 것이 아닐까, 기판력과 선결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 문제가 아니죠. 이쪽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그 처분의 위법성 심사할 수 있겠는가 문제니까 아래쪽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 문제가. 그다음 여기서 더 들어가시게 되면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면은, 그러면 앞에 이 취소 소송이 영업정지 처분의 정지기한 경과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시키는 부수되는 이익이 바로 국가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효리상 인가 걸려서 협의의 소액의 흠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할 거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지금 받아놔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협의의 소액이 흠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국가배상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기 때문에 유효성 추정의 힘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두 번 꺾어 놓은 거여서 살짝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조사는, 이 행정조사는 지금 강제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조사. 임의조사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법 제21조, 23조에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해야 된다.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신입처지의 처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절차가 적용이 될 것이고, 행정조사는 불이익처분이니까 불이익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와 함께 공통처분 절차로서의 이유 제시 물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1조에 있는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하고 23조에 있는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나오게 되죠. 긴급재판 곤란, 여기까지가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유 포기 부분이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포기 부분 들어가게 되면 요거가 의견 청취 예외 사유죠. 그다음에 이유 제시의 예외 사유 들어가게 되면 단복 미백 미 곱하기 100 그다음에 긴급 인정이죠. 긴급 인정. 단복 위백 긴급 인정 이렇게 들어가면, 긴급한 경우에 재판 등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사전 통지의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경미한데 그것이 명백할 때, 그 다음 긴급할 때, 그 다음 신청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번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긴급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긴급으로 하나를 잡아버리게 되면, 긴급으로 잡으면 사전 통지하고 이유 제시에 동시 예외 사유가 인정이 돼 버릴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사전 통지하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의 행정조사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위에서 방금 전에 한 얘기는 행정조사 중에서 강제조사, 그게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사 절차가 아니라 처분 절차를 적용시켰던 것이고,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처분 절차만큼은 그건 변수값이 되는 것이고, 신입 처지에 거기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분이면은 처분 절차는 적용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논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거는 우리 오전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통관 절차입니다. 통관 절차. 외국 물품을 들여올 때 거치는 통관 절차에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니에요? 얘는 강제처분, 강제조사가 아닙니다.
강제 처분이 아니다. 강제 처분이 아니다.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적정 통관 등을 목적으로 행정조사의 성격, 행정조사는 맞죠? 행정조사는 맞는데 이게 강제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예, 강제조사에서는 사전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강제조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그 설명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 같은 세목입니다. 똑같은 과세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올해 거, 내년 거, 그럼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목이 같고 기간이 같으면 완전히 똑같은 과세인데 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2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2번 했다.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중복조사 금지죠.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이 됐고 이렇게 해서 행해진 처분은 위법하다. 이것도 오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입니다.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뭘 조심을 하시라고 했냐면 행정조사라는 것은 이것은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 보조적 작용에 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비적 보조적 작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정보나 자료의 내용의 진실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의 진실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기초로 행해진 처분은 당연히 위법이 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고 그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수집 절차. 정보 등을 수집하는 절차, 수집 절차 쪽에 위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중복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처분이 위법해지겠는가? 판례는 100% 그렇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본다겠는데요. 판례는 행정조사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행해진 처분 다 위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위법.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행정선례법에 실정법상 근거로 우리가 행정절차법 4조 2항, 국세기본법 18조 3항을 우리가 같이 거론하게 되니까 먼저 바로 2개가 쟤네들 같이 돌면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그리고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바로 같이 떠올라 주셔야 되고요.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가 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이 자기구속원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되풀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일단 공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의미니까 이 말은 행정 관행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요. 단 한 번에 1회의 선례도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1회의 선례조차도 없다. 이랬을 때 과연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예요? 빵회일 때. 한 번도 없을 때, 그 다음 1회만 있을 때 여기서 가정적 선례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가정적 선례 인정 여부, 그 다음에 가정적 관행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가정적 관행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위에가 지금 이쪽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정적 선례,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예기관행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기관행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예기관행을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기관행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동사 판례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판례도 인정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땐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신뢰보호 이익이 우선한다. 2번 꺾어놨네요. 이것도 선보 처인반입니다. 선보 처인반.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선보 처인반, 선행조치, 부가치인의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죠.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서 기본적으로는 공익과 사익이 말입니다. 공익하고 사익이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의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법률적 합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하고 그다음 위에서 인정된 건 이건 뭐야? 신뢰이익이 되는 것이죠. 신뢰이익.
신뢰 이익이라는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의 사익하고 이렇게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신뢰를 보호하다 보니까 법률적 합성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 합성 우위설은 이쪽이 무조건 이긴다. 이러면 신뢰보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두 개는 같이 형량을 해줘야 된다. 양자 동의설, 이익교량설의 입장도 있죠. 양자 동의설, 이익형량설의 입장이 이게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같은 실정법상 근거로서 국세기문법 18조 3항에는 이와 같이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없습니다. 국세기문법 18조 3항은 신뢰보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이익형량 해야 된다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만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조심할 점은 뭐냐면 보통은 법률적 합성과 법적 안정성에 이런 대립구도로 가게 되는데,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나오듯이, 여기 문제에 나오듯이 또 다른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의 문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형량을 한다는 게 언제나 법률적 합성,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적 합성 플러스 알파 잡아가지고 또 다른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있으면 이 친구 여기서 인정받은 이익하고 형량을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확대를 해서 여러분 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 저 똑같은 내용이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나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아예 행정관행, 선행관행까지 인정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위법이죠. 위법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을 갖지 않는다. 자기구속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판례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둘 다 마찬가지로 양다리 걸치면서 신뢰보호 원칙과 그 다음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을 하고 있지만, 학설은 저것을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은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평등 원칙에서부터 끌어내시게 되면 위법 앞에 평등 없다에 대한 문제를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로 그대로 연결시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에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적견해 표명은 학설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말하는 것이죠. 판례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학설은 그것을 선행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체 모든 행정작용이 되는 것으로서 행정입법도 포함될 수 있고 행정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될 수 있는데, 판례가 말하는 공적견해 표명은 오직 개별적 언동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언동으로서 행정계획이나 입법 같은 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위, 이거죠? 구체적인 경위하고 그에 따른 신뢰 가능성의 실질입니다. 실질.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죠. 담당자가 직접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법률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납부 의무자의 범위도 당연히 본질적 문제가 맞고요. 금액, 이것도 본질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신료의 금액에 대한 문제는 수신료와 관련된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의회유보 원칙이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순서로 2단계 입체적 접근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나눠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서 들어가갖고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들어가가지고, 본질적 사항이다 그러면 더 들어가갖고 의회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될 거고, 얘는 그냥 법률유보 원칙에 머무르게 될 거고, 얘는 결국 행정유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유보 영역에 이렇게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죠. 재산권 보장과 관련돼 가지고 방송 수신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한 개만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그 기본권을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항도 맞는 것이고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되는 케이스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정해된다라고 했던 얘기고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너무 당연하고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생각하시냐면 기본권에 이렇게 나오면은 중요한 사항이면서 본질적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본질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소고 이게 대죠. 소하고 대가 여기가 소고 여기가 대죠. 소하고 대가 같이 언급되면 됩니다. 되니까 본질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직접 결정하라 라고 지금 한 얘기니까 의회 유보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의회 유보 원칙을 헌법재판소는 의회 유보 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구토지 초과이득세법, 토초법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없습니다. 토초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 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갑자기 헌법 75조 저에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용이 지금 부족합니다. 정보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러운 표현인 게 맞습니다. 헌법 75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기준시가는 뭐 얼마로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맞는데 그렇다고 저게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유보가 적용된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이게 의회 유보까지 간다라고 본 건 아닌 거고 위임은 된다는 겁니다. 위임은 되는데 이 토초법이 이렇게 있고 토초법이 법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하위 법령에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밑에 게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얘가 대통령령이었었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시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위임을 할 때 위임을 안 했습니다. 위임을 안 하고 하긴 했는데 백지위임이었었어요. 당시에 백지위임이었었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임을 하려면 75조 들어가려면 포괄적 위임이 안 되니까 반드시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 위임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정해질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뭐 대강은 정하고 나서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정함이 없이 백지 위임을 했었던 사건이고 백지 위임을 했기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이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는 행정의 복잡화 타기와 재량 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게 아니죠. 법률 유보의 범위는 당연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2차 대전 끝나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배웠었죠? 행정유보 영역이 상당히 넓었다 이랬습니다. 행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행정유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행정유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법률유보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법률유보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6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도 의무는 자규 의무는 자규 의무인 건데 근데 이것은 점유권 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대체적인 자규 의무죠. 비대체적인 자규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그죠? 예, 공작보형입니다. 공작보형 들어가시게 되면 예,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되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해야 되고 보충성 원칙과 이익 형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얘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한 장의 문서로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예, 소정기한 내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대집행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대집행, 대집행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하고 이런 것들을 한 장의 문서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철거 명령을 하죠. 철거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철거 명령을 하죠. 철거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예,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행 비용 들어가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계고 부가 처분, 계고 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예, 철거 명령과 계고 이거를 한 장의 문서로 한 번에 얘도 역시 결합시켜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예, 학설은 얘는 인정을 하지만 이쪽은 인정을 하지만 예, 이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 밑에까지 치고 내려와 버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에서도 한 번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가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된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건 보고 생각하 위에는 그냥 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학설도 되는 걸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예, 다만 판례가 함부로 막 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계고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요상구문입니다. 요상구문 이렇게 들어가고 대집행의 요건에서 나오는 게 공작보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작보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정확하게는 저 철거명령이 나오는 시점, 현재 시점은 철거명령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계고할 단계까지 못 간 거기 때문에 공작보형 상구문이 다 인정이 돼야만 예, 계고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 판례는 어디다 포인트를 찍었냐? 상당한 기간의 보장. 여기에다 포인트를 찍었죠. 예, 최소한 상당한 기간의 보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당연히 된다라는 식으로 나올 때 맞는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예, 틀린 말인데 맞는 지문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맞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는 거는 대집행은 그냥 무조건 되는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처럼. 한 장의 문서로 하는 거 된다. 그게 되는 거야. 아무 조건도 안 걸려 있죠. 예, 된다.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법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건 예, 이제까지 대집행 위탁은 한국토지공사로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LH가 그냥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결합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예, 근데 무슨 구법이야 이게.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에 그 비용은 예,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전에 나왔던 거하고 지금 겹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보통은 토지공사로 나오는데 지금은 주택공사법 주택공사 쪽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은 뭐야? 영조물 법인입니다. 쟤네들은 공법상 법인입니다. 얘네들은 공법인이고 공법상 법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 법령에 근거했다라고 했잖아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 권한 위임, 공무 위탁에 법적 근거가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집행의 권한을 위탁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위탁받은 공무로서 대집행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다. 요게 포인트고 예,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거다. 예, 공무수탁 사인 아니고요. 공무수탁 사인 아니고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 이건 그냥 행정주체입니다. 예, 행정주체 그러니까 제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로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얘가 그냥 행정주체로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대집행법 정상적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대집행법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은 5조에서 비용 납부 명령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6조에서 비용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 징수 대집행법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징수가 되는 겁니다. 대집행법 정상적으로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요. 강제징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되는 것이고, 타력강제력으로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처리하고 들어간 겁니다. 저건 보충적 수단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이 끝에 어떻게 나왔냐면, 네가 직접 강제징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간이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각하당했어요. 각하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비용을, 대집행 비용을 안 준다라고 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다가 각하당했던 사건입니다.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됩니다. 대집행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얘는 행정주체입니다.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 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명인데 여러 명한테 보내지 않고 한 명한테만 계고를 날렸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공유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 세부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당연히 이 행정계획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그 내용에 구속력이 있는 거겠죠. 내용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라고? 상세계획을 봐야 됩니다. 상세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이 계획의 내용으로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이게 슈퍼마켓이었었는데 이에 반하는 일반 목욕장으로 목욕장 신고를 한 겁니다. 목욕탕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변경 신고를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문제에서 영업소 폐쇄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왜냐하면 문제는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표현을 잘못 쓰면은 문제도 그냥 같이 틀려줍니다. 그러면 맞는 걸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하면 이거 직접 강제인데, 폐쇄 조치하게 되면 이건 직접 강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직접 강제가 아닙니다. 얘네가 그냥 폐쇄 조치, 폐쇄 처분 이딴 소리를 하게 되면 폐쇄 처분을 말한 게 아니라 폐쇄 명령입니다. 얘네가 폐쇄 조치라고 말하면 그거는 폐쇄 명령 말하는 겁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이거 하명입니다. 하명. 자기 임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강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강제가 들어오려면 사전에 의무 부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 부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실제 사건에서도 이것은 폐쇄 명령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 거냐면,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같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도시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기회 되면 나중에 다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건데 이쪽이었었고요. 이쪽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구역, 그리고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이었어요. 일반 상업지역이었는데 이 일반 상업지역에서는요, 저거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게 뭐예요? 슈퍼마켓, 판매 시설도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실시계획 자체만 본 거야. 뭐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본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상세계획을 안 본 거예요. 근데 상세계획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부 내용에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 줄 알고 목욕탕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슈퍼하던 건물을 목욕탕으로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폐쇄하라
따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상세계획의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예, 전혀 문제 없다. 적법하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뭐예요? 형량의 혜택. 그 다음 이익 형량의 고려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누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객관적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형량, 형량의 하자죠. 형량의 하자.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그 재량권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명령 원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하자는 형량의 하자, 형량의 하자는 형량의 혜택, 그리고 흠결, 오형량 세 개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깔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비구속적 계획안 및 비구속적 계획안 및 행정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얘들은 뭐예요? 처분이 아닌 친구죠.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 비구속적 계획안의 행정지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을 하겠다. 이걸 인정을 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주고 다만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제들이 수없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예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등장했던 건 뭐였어요? 1994년도 서울대학교 주요 입학 요강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지금 예를 들고 하나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비구속적 계획 개선 방안이잖아. 그냥 방안이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운영 원리, 해당 국가의 기본 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계획안. 하지만 그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령 뒷받침에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A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 그런데 그 기준대로 하게 되면 우리 동네 풀리는데 풀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이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안에 따라서 저 기준에 따라서 우리 동네의 땅값도 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성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보장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거부 처분이 맞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문화재보호법이 인정을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계획 위반 제한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적정통보 사건에서 총 세 가지의 행정계획의 신청권 인정한 예외 사유들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별건 아닌데 처음 보면 속을 수도 있어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선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아니니까 행정소으로서의 부작위 위법 파인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했어? 이럴 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라거나 아니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라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쳤어요? 부진정에 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입법 부작위가 아닌 겁니다. 이건 입법 부작위가 아닌 겁니다. 부진정이라고 했죠. 부진정.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법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럴 땐 부작위를 다투는 겁니다. 왜 부작위 하느냐?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행정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요만큼 이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 이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빠진 부분의 부작위를 다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다퉈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거는 법규명령 자체를 다툴 문제인 것이지 부작위를 다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법규명령에 대해서 즉 자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부진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장난이 잠깐 들어온 거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포괄적 위임금전칙 즉 법률유보 원칙이 완화 적용되는 것이죠. 법률유보 원칙이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위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 위임도 허용된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합 설립하지 않고 도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그 동의 정족수 맘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예, 포괄적 위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치법적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 위임 허용된다고 했었고, 이런 겁니다. 자치법적 사항이면 완화된다. 행정규칙이 있는 곳에는 법령의 수건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얘기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얘기하는 것이고, 위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건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위임명령이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로 되고 그때부터 무효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없다가 위임이 있다가 위임이 없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무효가 되었다가 생기면은 유효로, 그때부터 유효로 되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로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유효로 된다가 결론입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죠. 자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가 행정주체라는 겁니다.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CF 기관위임이죠. CF 기관위임 사무인 경우 이때에는 행정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주체가 국가 쪽이죠. 국가 쪽이다. 이럴 때에는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겠지만은 지자체가 본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그 공무원에 대한 얘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질서 위반 행위가 있은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이런 일탈 행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탈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은 지가 일반법이면서 과태료 부과 일반법이면서 또한 지가 특별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5조에서 5조에 보시게 되면 지가 특별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 있는데 내용이 서로 달라, 충돌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은 특별법인 개별법을 적용시키고 일반법을 뒤로 빼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고 개별법을 뒤로 빼고 지가 전면에 나섰겠다. 내가 특별법이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요, 얘를 만든 이유가 그거였었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과태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특별법을 무시하고 본인이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얘기할 때 행위 시하고요, 그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 시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처분 시, 이건 뭐 다른 제재 처분, 과징금이라거나 영업정지라거나 뭐가 들어와도 다 상관이 없는데, 행위 시에 이때 이미 법률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 관계가 완성이 되면 이 앞에 게 구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신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를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거는 진정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어디 걸 기준으로 합니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원칙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게 질서위반 행위제법 3조 1항에서 참 유독 이런 말 어디도 안 나오는데 지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라라는 말을 해요. 그걸 말로 합니다. 말로. 이거 원래 말로 안 하는 건데 말로 해버려요. 해놓고 나서 2번, 3번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구법하고 신법하고 있으면 구법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행위시 저거 적용해야 되는데 신법 적용하자고 합니다.
신법 적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유리해야 됩니다. 이쪽이 더 유리한 내용이어야 돼요. 이쪽이 더 불리한 내용일 때 구법하고 신법하고 했을 때 신법 쪽이 더 유리하면 당연히 구법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법 적용해야 되는 건데 신법으로 빼자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 사망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과태료 부과결정 행정청의 처분뿐만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정 그게 확정됐을 때에도 확정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미 다 확정을 시켜놓은 상황에서도 법 바뀌면 바뀐 법 적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로 외워야 됩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이건 법에서 5년이라고 하고 있죠. 뭐 국가배상도 마찬가지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죠. 60일 안에 이의 제기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의 제기를 안 했을 때 저 확정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확정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10번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 부담하고 기타 부관하고 나누는 거죠. 부담은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처분성, 두 번째 분리성. 그렇죠? 처분성 인정되고 분리성 인정되죠. 기타 부관은 처분성 부정되고 분리성 부정되고 처분성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분리성에 대한 문제는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거꾸로 판례는 독립쟁송 쪽에서 분리성 언급하죠.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된다. 그리고 독립취소 쪽에는 판례 없고 이렇게 들어가죠.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일부 취소쟁송 얘기하는 거죠. 일부 취소쟁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일부 취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그냥 각하돼 버리는 것이고요. 학설에 따르게 되면 학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은 들어가는데 독립 취소 실패해서 기각돼 버립니다. 기타 부관에 대해서 일부 취소 들어가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각하고 그 다음에 학설에 따르면 기각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취소 제기된다고 했죠. 전체 취소 제기하게 되면 결론이 이거죠. 지금 이거는 불복에 대한 문제만 지금 쭉 깔고 있는데 전체 취소성, 거부 처분 취소성, 의무행성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개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담하고 기타 부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여기서 인용됩니다. 인용되고 부관이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만약에 기타 부관에 대해서 일부 취소 제기하게 되면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 아니라고 각하해버리고 학설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해서 본안 집어넣었다가 독립 취소 실패해가지고 기각돼 버리게 되고 전체 취소 제기하게 되면 부담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를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위협하게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이쪽은 기각돼 버립니다. 기각돼 버리고 인용되죠. 이쪽에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엔 분리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된 행정위와 하나의 일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주된 행정위를 감염시키게 되니까 얘는 인용됩니다. 얘는 인용되고 거부 처분 취소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통으로 각하 아니면 통으로 인용입니다. 통으로 각하 아니면 통으로 인용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전부 인용이라고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인용으로 처리하세요. 각하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신청권 깨질 수도 있는데 인용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기준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부담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취소를 사용하거나 거부 처분 취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소를 사용하거나 거부 처분 취소를 사용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소를 제기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부담이 아닌 부관이 위협할 경우에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의 변경을 청구했다. 부관부 행정의 변경은 부관 없는 주된 행정 행위로의 변경 말하는 거죠. 부관 없는 주된 행정 행위로의 변경을 신청을 했다. 부관 삭제 신청입니다. 부관 삭제를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했을 때 거부 처분 취소성 이거 얘기하는 거죠. 명시적인 거부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인용으로 가는 게 지금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그러면 틀린 얘기죠.
그다음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에서 허가기간은 가항상 기한, 종기죠, 종기. 기한이니까 기타 부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예, 처분성, 분리성 깨지고 있으니까 주대행정의 본질적 요소가 맞게 되는 거죠. 예,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예, 그것은 공원시설 사용 수익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리성이 깨지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위법성이 주대행정을 감염시키게 되니까 부관부 행정의 전체가 통째로 다 위법해지고 전체 취소되게 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